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며 대남 공격 위협에 나섰다는 소식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북한이 이를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로도 공개하며 선전에 나섰습니다.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내부에 공개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체제 위협을 공포 통치에 이용하는 행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달 들어 세 차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일면에 보도하며 자신들이 포착한 무인기와 대북 전단 사진을 실었습니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비례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주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대내 매체에 평양 대공방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이 보도된 건 이례적으로 그동안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비판을 대외용 매체에만 전해왔습니다. 국경 부근의 우리 지역들에서 너절한 정치 선동 어물들이 발견되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TV조선 인터뷰에서 체제 위협이 있다는 공포를 이용해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이나 민간 단체에서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선 북한의 언급에 일일이 대응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데 말려드는 것이다. 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한 헌법 개정을 유보했다고 평가한다며 민족과 통일 개념을 대체할 논리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8번째 오물풍선 살포에 나섰는데 약 20여 개를 날려 철원 지역에서 1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어제 북한은 무인기가 평양 중구역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최소 왕복 300km를 날아가 평양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무인기를 놓고 민간 단체부터 시작해 군에서 보냈다, 자작극이다,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지난 9일 새벽 평양 상공의 무인기 사진입니다. 전문가들은 동체에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무인기로 추정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고정익 무인기나 과거 IS가 포탄 투하용으로 만들었던 사제 무인기와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파주에서 평양까지 직선으로 왕복 300km고 방공망을 우회했다면 그보다 더 장거리를 비행해야 하는데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민간 단체가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비행 경로도 사실은 지정을 해주는 방식이니까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개인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춘 인원일 것이다. 북한이 공개한 대북 전단의 내용과 종이 재질이 기존 단체들이 보내던 것과는 달라 보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지 못한 건 기체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김정은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평양 상공 방어 실패를 놓고 관계기관 문책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집무실 노동 당사 인접한 이 중구역이 뚫렸다는 거고요. 무인기가 지나갔던 평양 방어사령부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자들이 문책 내지는 수청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정부가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민간단체에 무인기 비행을 포착했는지 여부부터 영공 침범을 비롯한 국제법 논란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여권이 위기란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때문인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발언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강경 발언에 이어 오늘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대응 없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친윤계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 갈등 기류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인사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위에 비선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대표는 다만 어떤 인사를 교체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김 여사 활동 자제를 언급한 데 이어 그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수사 결과를 강조했는데 오늘 발언은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친윤계에선 한 대표가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오선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비공개로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독대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 발언에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상황 관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도 상당히 불쾌하겠지만 당정 갈등이 더 확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침묵하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가 김 여사 논란을 지렛대로 삼아 당정 관계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과 함께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독대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재보궐선거를 나흘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오늘 나란히 부산으로 출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혈세 낭비 실언을 폐륜적 언행으로 규정하며 공격했고 민주당은 총선에서 왜 심판받았는지 모른다며 2차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사전투표는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금정구를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혈세 낭비 발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폐륜적인 언행에 화가 나 있는지를 표로써 보여주십시오. 구청장의 별세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여당 탓으로 돌린 걸 폐륜적 언행으로 규정한 건데 민주당이 발언 당사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도 표가 무서워서 그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부산 지원 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2차 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선장이 맨날 술 먹고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 지도도 볼 줄 모르고 이러면 그게 항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보수 텃밭인 부산 지역에서 승리할 경우 향후 전국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남 영광과 곡성을 돌며 호남 선거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 변화를 하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네. 자, 부탁드립니다. 진보당은 영광 지역에서 쓰레기 줍기와 같은 바닥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전국 5개 선거구의 사전투표 투표율은 8.98%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이 깊숙이 짚어드리는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한동훈 대표가 연일 용산과 각을 세우는 이유와 속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제부터 볼까요? 예, 주제는 이 또 때린 한동훈 왜입니다. 이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이 이 공개 활동 자제에서 검찰 기소 촉구 취지로 이어졌다가 오늘은 이 기소 판단에 대해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를 말한 뒤에 곧바로 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까지 주장한 겁니다. 한 대표가 이렇게 비판 수위를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보면요, 이 발언했던 장소가 모두 부산, 인천, 강화 같은 선거 유세 현장에 있었던 만큼 이 재보궐선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또 때마침 여의도에서는 이른바 명태균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고 이 서초동에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놓고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야당을 상대로 김 여사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비롯해서 이 당내 이탈표 관리에도 나서야 하는 입장인 만큼 더 이상 이 뭉개고만 갈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각을 세울
필요가 있겠냐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이미 이 3주 전쯤에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이 김 여사 사과 여부를 비롯해 나름 허심탄회하게 해법을 논의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이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일찍이 해결할 적기를 이미 놓쳤다고 보고 이제는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 누구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오늘 쌤 발언에 많이 좀 놀라운 반응도 있었는데 한 대표 측은 우선 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같은 이 공식 라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이들로 보이는데요. 이 최근 공개된 한 녹취 보도에서 김 여사의 젊은 십상시 사인방이란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김 여사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재보선 이후에 윤 대통령과 독대가 예정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두 사람 만남이 가능할까요? 일단 오늘 한 대표 기자들을 만나서요. 오늘 독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적으로 독대 시기와 방식 그리고 의제까지 준비에 나선 만큼 이 무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여권의 유명인들 이름이 다 나와 있네요. 예, 나경원, 이준석, 오세훈까지. 예. 2021년 이준석 대표와의 당대표 경선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의 서울시장 경선 이 두 차례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상대가 바로 나경원 의원입니다. 최근 이 명태균 씨를 놓고 여권이 자중 질환을 겪는 상황인데 나 의원이 당시 경선 과정에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어떻게 개입을 했다는 겁니까? 예, 나 의원은요, 자신이 여론조사 1위를 달리다가 처음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졌던 여론조사가 이 명 씨와 관련된 업체 것이었고 그 표본도 20대 남성이 과표집돼서 이 후보에게 유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실제 문제가 있었습니까?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이 명 씨 관련 업체가 7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의 일시와 시간, 또 이 남녀 비율을 비교해봤습니다. 나 의원이 처음 패배한 조사에서는요, 이 남성 표본이 70%를 넘었고 이 토요일 저녁 1시간 50분 만에 끝난 여론조사도 있긴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말 저녁에 집중적으로 잠깐 실시하는 건 드문 경우긴 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남성이 원래 많고 이 원래 여론조사는 표본에 따라 결과치를 보정한다면서 강하게 맞섰습니다. 나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서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사전에 이 명 씨와 상의했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이 의원은 사전에 분위기가 전달되는 건 당연하다면서 오선이 되도록 이런 정보들도 공유 못 받고 있냐, 정치 하루 이틀 하냐면서 거친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휘말린 셈인데 어떤 입장입니까? 예, 오 시장은요, 이 당시 경선 룰에 대해서 공관위 또 이 비대위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의결을 했던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명태균 씨 말에 휘둘리면 공멸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시장도 이른바 57만 명 당원 명부 유출 논란을 두고 명 씨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예. 정체불명 인물의 발언에 여권도 언론도 모두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스웨덴인 여성이 설악산에서 길을 잃자 스웨덴에 있던 남자친구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통역 직원을 통해 이 여성의 위치를 찾았고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어두운 산속에서 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내려옵니다. 구조요원 6명이 조심스럽게 여성을 옮깁니다. 정사졌습니다. 천천히. 구조된 20대 여성은 스웨덴인으로 혼자 설악산을 등반하고 하산하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스웨덴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메신저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자친구는 119에 곧장 여성의 위치를 알렸고 구조대원들은 신고 1시간 30분 만에 조난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영어를 조금 정도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한 정말 대화 정도만 됐었습니다. 여성은 길을 잃고 헤매다 얼굴과 발목 등을 다쳐 원주의 한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 골목에서 SUV 차량이 다른 차량 2대와 오토바이, 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길을 걷던 4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약간 속도를 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오토바이에 앉아있던 사람을 치고. 오후 2시 25분쯤에는 경북 경산시 남천면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남천교에서 승용차와 SUV, 1톤 화물차 등 차량 넉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던 차량에서 떨어뜨린 물건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올해 부산 천마산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6번이나 났습니다. 경찰은 9달 만에야 이 방화범을 구속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방화 사실을 자백했는데 불을 지른 이유가 뭔지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이른 새벽 시간 부산 천마산 등산로 입구, 한 남성이 주머니에 손을 놓고 느긋하게 산에 오릅니다. 1시간 반쯤 뒤 남성이 산에서 내려오자 불길이 번집니다. 올해 천마산에서는 이 불을 포함해 6번이나 산불이 났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공사하는데 좀 많이 크게 났어. 제도 크게 났어요. 10몇 대인가? 경찰은 천마산 화재 때마다 30대 남성이 CCTV에 포착된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이달 초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방화 혐의까지 일부 시인한 겁니다. 배드민턴 거기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그 가입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거기에 앙심을 품고. 남성은 해당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을 방화범으로 허위 신고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3년 전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경찰관들은 해임됐는데 대법원에서 확정했습니다. 어떤 함의가 있는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던 경찰관과 남성이 비명 소리를 듣고 건물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성 경찰관은 거꾸로 뛰어내려오고 남성 경찰관도 뒤돌아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공동 현관문이 닫혀 재진입에 실패한 사이 이웃 간 흉기 난동이 벌어져 일가족 3명이 다쳤습니다. 목을 심하게 다친 40대 여성은 의식을 잃고 뇌경색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여자 경찰이 내려오니까 그걸 감싸고서는 같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런 무식한 경찰이 세상에 있다는 게 난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해임했는데 2사람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여성 순경에 이어 그제 남성 경위까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이 적법했다는 1, 2심 판단을 인정한 겁니다. 2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국감장에도 오르내리며 한 주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조유진 기자에게 소환 절차 등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조유진 기자, 일단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5일 새벽 2시 43분쯤이었습니다. 문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전조등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운전하다가 옆 차로에 택시와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 직전의 행적들이 드러나면서 더 논란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네, 문 씨는 저녁 7시쯤 고깃집에서부터 술을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이 넘어 찾은 술집에선 너무 만취 상태라 입장을 거부당했는데요. 테이블을 탁탁 치며 술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주운전 말고도 다른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 중이라던데 적용될 다른 혐의가 있습니까? 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만취 운전을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에 부닥쳐서 그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서 위험한 운전을 해서 그런 결과를 이해했으면 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위험운전 치상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고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네. 음주뺑소니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인데요. 문 씨가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모습이나 이 차량도 분간 못하고 남의 차를 열려고 하는 이런 모습 등을 보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는 별개로 또 함께 있던 남성이 운전을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게 방조죄에 해당이 됩니까? 네, 저희가 현장에서 만난 목격자는 문 씨는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였지만 남성은 비교적 괜찮았고 30분 전쯤 먼저 계산을 하고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요. 이 법조계에선 운전해도 괜찮다고 독려를 한 게 아니라면 이 방조 혐의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문 씨의 경찰 출석에 눈이 쏠리게 됩니다. 일단 문 씨는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용산경찰서 교통과의 출입구가 하나여서 소환 과정에 문 씨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시기는 변호인 측과 조율 중인데요.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BTS 슈가 씨의 경우 사건 발생 17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었습니다. 네, 일정은 그렇고 혹시 다른 곳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감에서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는데 이후 경찰은 따로 별도 자료를 내고 신변 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용산경찰서 내 조사가 원칙이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자제로서 본인의 사과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취임한 뒤 대한체육회 산하에 억대 연봉의 고위직 자리 3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회장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앉았고 임기가 끝난 뒤에는 그 직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측근 챙기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구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016년 취임 후 기존에 없던 진천선수촌 부촌장, 사무차장, 정책연구센터장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월급만 800만 원이 넘는 억대 연봉의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신설된 이 자리들의 채용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2017년 1월 16일 채용 공고를 냈는데 지원 기간이 그날부터 단 3일. 그마저도 인터넷 접수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요구된 서류는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연구 논문 저서 등을 더해 7가지로 매우 다양했습니다. 미리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격한 후보들의 면접 점수가 차점자에 비해 20%나 크게 높았던 것도 논란의 요소입니다. 합격자들은 모두 이 회장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사무차장과 정책연구센터장 자리는 2년이 지난 2019년 1월 24일 사라졌습니다. 측근 챙겨주기 용도로 사용됐다가 기능을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보수로 세금 18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체육계 자체를 개인이 어떻게 보면 사유화해서 자기 측근 챙기기에 좀 이용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해 다른 곳에 불법 취업한 일이 있었죠. 복잡한 비자 제도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고 정부가 취업 비자 제도를 대폭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는 총 34가지입니다. 연구나 예술 등 전문 직종부터 제조와 서비스, 농어업을 포함한 비전문직까지 세분화돼 있는데 건설업 비자로 들어왔을 경우 서비스업과 같은 다른 업종엔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복잡한 비자 제도가 오히려 불법 체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취업 비자 종류를 대폭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출입국 이민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직과 문화예술직, 단순 근로자처럼 비자 종류를 단순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비자 종류에 한해선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른바 투잡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서비스업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무단 이탈 사태 이후 다른 업종보다 낮은 임금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는데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 이 같은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비자 정책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는데 향후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경우 이를 인구정책의 일환으로도 다루겠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 플로리다주는 곳곳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불과 3주 사이 2번의 대형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하늘에서 본 플로리다 모습을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플로리다 중부의 한 마을이 대부분 물에 잠겼습니다. 형체도 없이 파괴된 집들이 즐비합니다. 강풍과 거센 파도가 몰아친 바닷가 주변은 해안선에 따라 주택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날아가 버린 메이저리그 경기장은 내부도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수륙양용차와 보트를 동원해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It is cold, yeah. Give me your hand. Okay, it's gonna get deep. Okay, here. 지난 9일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를 관통하면서 현재까지 최소 17명이 숨졌고 185만여 가구가 여전히 정전 상태입니다. 밀턴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폭우와 토네이도를 동반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불과 3주 전 230여 명을 숨지게 한 대형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가 채 복구되기 전이라 타격은 더 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 상류에서 범람한 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추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y biggest concern is this water continues to get deeper, the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re going to continue to grow. 미국 정부는 밀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6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 언론은 피해 복구에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미국 대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승부처인 7개 경합주는 여전히 초접전입니다. 두 후보 모두 경합주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이번 대선이 치열한지 인공지능 챗GPT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반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태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콜로라도 접경 도시를 찾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반이민 정서에 호소합니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이민자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고 범죄 조직을 추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now America is known all throughout the world as occupied America. They call it occupied. We're being occupied by a criminal force. And we're an occupied state. 경합주 애리조나를 찾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중도층 표심을 노립니다. 당파를 초월한 정책 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을 언급했습니다. A great American, a war hero, John McCain, and I'll never forget that night. 두 후보 모두 승부처인 경합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합주 4곳에서는 해리스가, 나머지 3곳에선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경합주 전체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선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 GPT도 대선 결과에 매우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렵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도 투표 결과를 봐야지 누가 당선이 됐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선거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크루즈선은 바다 위의 특급 호텔로 불립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 관련 산업은 걸음마 단계로 크루즈 운항 선사는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선사가 새로 선박을 건조하면서 국내 크루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동원 기자가 크루즈 산업의 미래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조선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선박. 독이 점점 물밑으로 가라앉더니 2시간 만에 배가 바다 위에 띄어집니다. 국내 유일의 한 크루즈 선사가 국내 조선소에 의뢰해 만든 펜스타 미라클 호입니다. 부산은 조선소의 첫 발생지여서 부산에서 이 크루즈 선박을 건조했다는 자체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22,000톤급의 펜스타 미라클호는 길이 171m, 선체폭 25m로 선수와 선미를 따로 만든 뒤 조립했습니다. 앞으로 승객 355명이 머물 객실 102개와 수영장 등의 내부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VIP 라운지와 고급 객실인 발코니 객실을 배치하여 넓은 조망을 확보하였고 편의시설들은 모두 5성급 호텔 수준으로. 펜스타 미라클호는 내년 4월 부산과 일본 오사카를 오가며 정기 운항할 예정입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들여와 운행해온 낡은 배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신규 건조 선박으로 인해서 국내 크루즈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오간 크루즈 이용객은 27만 3천 명. 이 가운데 내국인은 5%에 불과합니다. 운항선사나 크루즈도 대부분 외국 회사거나 소유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해외 크루즈 유치에 적극 나선 결과입니다. 하지만 부정기적인 해외 크루즈 유치만으로는 크루즈 건조 수주나 관광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어 내국인 수요를 함께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크루즈에 대한 되게 오해와 편견이 많이 있거든요.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좀 범국민적으로 있어야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현평상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보육원 아이들이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원생들과 희망을 담은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한층 더 밝혔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들어오자 대학원생 형 누나들이 박수로 맞이합니다. 창립 59년째를 맞는 선덕원 보육원생 30명이 대학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3조야. 같은 팀이고 선생님 이름은 김민준.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그린 그림에 꿈과 희망을 담았고 꼭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편견을 버리고 싶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며 미래의 비상을 꿈꿉니다. 대학은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공모로 선정된 로고를 보육원에 선물했습니다. 차별받는 미운 오리가 아닌 훨훨 날게 될 새끼 백조를 형상화했습니다. 선덕원의 아이들도 본인이 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좀 알고 아름다운 백조처럼 성장을 하여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대학과 교류를 이어오면서 보육원 아이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자라는 새싹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물든 하루였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취업도 연애도 어려운 젊은 세대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불안감 때문에 사주나 타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맹신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상담이나 놀이문화로 여기는 건 과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주 카페에 한복 입은 신점 전문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지금 직업에 관한 거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은 퇴사할 때가 아니란 조언을 받은 30대 손님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불안했던 게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처럼 사주 카페를 고민 상담소처럼 찾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내가 잘 될 수 있을지, 진로를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2016년 만 곳을 넘던 사주 카페와 점집은 팬데믹 때 8,900개까지 줄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홍대 입구역 인근에는 20곳 넘는 사주 카페가 위치해 있는데요. 손님이 몰릴 때를 대비해 일부 가게에는 대기 좌석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때 조금이나마 좋은 말을 들으면 희망이 있구나 약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팍팍한 현재, 불안한 미래에 작은 위안이라도 얻기 위한 소비 문화가 됐습니다. 놀이이자 어떤 그 향유하는 문화로서 소비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편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겠다. 과도한 의존이나 맹신은 피해야 한다는 조언은 귀담아 들을 부분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한국 뷰티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이 시장에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장점을 지니고도 오프라인 팝업 매장까지 열고 있습니다. 불붙은 뷰티 시장을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0여 개 업체들이 들어선 팝업 스토어에 20, 30대 여성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 이커머스 업체가 주최한 뷰티 행사인데 1시간 만에 2,000명 넘게 몰렸습니다. 소비자들은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메이크업 쇼를 보며 제품을 간접 체험합니다. 되게 브랜드도 많고 조금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설명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모르는 브랜드도 있으면 그래도 좀 테스터도 해보고 하니까 구매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신선식품을 주로 판매하다 2년 전 화장품으로 영역을 확장한 업체가 중소브랜드부터 글로벌 유명 브랜드까지 대거 참여시킨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써보게 한 겁니다. 여기에서 제품을 경험해보시고 좋은 분들은 온라인에서 구매로도 연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미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확보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최근 객단가와 마진율이 높은 뷰티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한 상황. 이에 업체들은 별도의 뷰티 전용 앱을 내놓거나 대면 쇼핑 행사를 기획하며 소비자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K-뷰티가 부각되면서 뷰티 유통업계가 주목받는 가운데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이커머스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해외 동포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캄보디아에 모여 파월 장병의 역사 복원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각국 해외 동포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일하게 해외 동포들이 보훈봉사에 참여하는 단체로 매년 6월 전방부대 위문 공연을, 연말엔 불우이웃 돕기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 복원 사업에도 적극적인데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파월 장병들의 팔각정 보수공사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도 진행합니다. 한인사회 교류 활성화와 급변하는 국제 경제 및 국가별 현지 상황을 교류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민리민안 국민연합 해외동포협의회로 발족했고 4년 전 미국에서 1차 세계대회를 시작해 올해로 5번째입니다. 2014년 개성공단의 해외 동포 투자 방문단을 인솔하기도 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앞으로도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 복원 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서울이 26도까지 올라서 따스함을 넘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차가운 공기의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그치겠고요. 낮 동안에도 연무가 남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구름 많아지겠고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청주와 대구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창원, 부산이 26도 보이며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영동과 충청, 이남,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왜 가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노벨문학상 못하고. 작가를 꿈꾸던 어린 주인공이 이민을 가게 되자 꺼낸 말입니다. 이질감 없던 이 대사, 이제는 완벽히 틀린 말이 됐죠. 서점 오픈 넣은 풍경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한국은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거듭된 문해력 논란과 문송하다는 자조 섞인 말이 이를 방증해주죠.
읽기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바뀐 지 오래고 이제는 더 짧고 더 빠른 영상에만 손이 반응하는 SNS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Z세대에서 불안 증가를 목격했다고 진단한 저자의 말대로 긴 글을 꺼려하고 짧은 영상을 가까이 한 결과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독서 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이제는 한국 독자가 힘을 보탤 차례죠. 독서 덕에 불안 시대를 이겨낼 힘도 얻기를 바라봅니다. 마침 독서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